자, 다음 복지는요. 음, 돈 이야기 볼랍니다. 화폐. 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만 원권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만 원권. 10만 원권이 발행이 됐다가 취소된 이야기. 화폐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갈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화폐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데는 얼마 전에 말이죠. 제가 은행에 가서 ATM기에 누구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축의금을 준비를 하느라고 10만 원 출금을 하면서 농협에 이 출금할 수 있는 ATM기가 6개가 있는데 은행 마치고 난 이후 시간인데요. 6개 중에서 5만 원권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10만 원 뽑기 위해. 근데 뭐 만 원짜리 10장 뽑을 수도 있지만 5만 원 2장으로 딱 이렇게 넣으면 좋게 돼서 5만 원권을 해보니 전부 만 원권만 있고 5만 원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경험 최근에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왜 5만 원권이 이렇게 씨가 말랐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지금 뭐 은행이 지금 5만 원권이 준비가 안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왜 5만 원권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지? 은행이라 그러면 5만 원권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현재 고액권 5만 원권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5만 원권 다 어디로 갈까요? 지금 5만 원권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 지경이면 만약에 10만 원권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 그죠? 우리 최근에 이제 드라마 중에 그 뭐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JTBC에서. 거기에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하고 있다는 허준호 씨가 역할을 맡고 있는 금고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쫙 달러부터 해서 달러 5만 원권 이렇게 막 해서 금고에 잘 지금 우리나라에 5만 원권이 똘똘똘똘 뭉쳐서 전부 금고 쪽으로 쭉쭉쭉 들어가거나 비타 500박스 속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전달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거나 그런 것이 죠. 어차피 은행에 넣어놔봐야 금리가 워낙 최저금리다 보니 은행 이자를 바라고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차라리 또 은행에 넣어두면 얼마를 내가 갖고 있는지가 그대로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 넣어놓고 종부세 나중에 내는데 그 하느니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똘똘똘 뭉쳐서 넣어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어, 뭐 코로나 뭐 이런 뭐 환경과 관계없이 또 그냥 돈이 넘쳐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5만 원권들이 뭉쳐서 가고 그래서 10만 원권이 얼핏 그런 게 있었나?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실래요? 5만 원권을 발행할 때에 10만 원권도 그 당시에 이미 김구 선생님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건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5만 원권은 신사임당, 그 다음에 10만 원권은 김구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5만 원권 발행할 때 함께 발행을 했는데 10만 원권은 무산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앞면은 김구 선생님, 뒷면은 그런데 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독도입니다. 태극기와 독도. 그런데 어, 이 그 업무에 깊이 관여했던 분의 얘기에 의하면 뒷면에는 그것이 아니고 어, 대동여 지도가 있었답니다. 대동여 지도. 예, 대동여 지도가 거기에 그려져 있었는데 그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문제로 굉장히 예민하고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가는 쪽에서는 원래 대동여지도 원본에는 독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측과 그다음 또 MB 쪽 정부 쪽 관계 사람들은 독도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러니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압력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무슨 소리야? 독도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독도 없이 또 우리 그저 이 지도가 들어가는 게 말이 돼?라고 하는 시각을 또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10만 원짜리 고액권이 사용되게 되면 부정부패가 더 늘어날 것이다. 뇌물을 주기가 훨씬 편해질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유를 들어서 결국 무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007년이면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말기 때고요. 이명박 정부 초기 때인데 결국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10만 원권에 대해서는 발행하겠다는 그런 소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10만 원권이 한때 준비가 되었다가 발행이 준비되었다가 무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기사들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스토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5만 원권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 이렇게 비타박스에 5만 원권을 담아보니 얼마가 들어가느냐 유튜브에 이런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달되는 데에 많이 사용이 되고 금고 속으로 들어가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럴 바에는 10만 원권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수월해지겠죠? 자, 이왕 화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이거는 별도의 꼭지로 잡진 않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암호화폐, 그죠?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뉴스들이 참 최근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암호화폐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하나도 없고요. 살 생각도 없고요. 살 형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또 도대체 그게 뭔지라는 부분까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뭐길래 그렇게 시끄러? 비트코인이 뭔데? 뭘 채굴 한다고? 채굴이 뭐야? 하는 분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주면 되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면 왜 채굴이냐? 이거를 설계한 친구가 일본의 무슨 이 소위 블록체인 논문 속에서 나오는 이게 컨셉입니다. 논문.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조개 껍데기로 화폐를 썼어요. 그죠? 조개 껍데기로. 자, 이거를 우리 화폐라고 하자. 이거를 하나면 얼마고 두 개, 이거를 서로 약속에 의해서 무언가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화폐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화폐 형태로 각국마다 발행을 하고 그 중에서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것을 기축통화라 그래서 달러가 무한대로 찍어도 될 수 있는 것까지 줘가면서 화폐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데 약속을 하는 이 서로가 약조만 되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컨셉에서 그러면 암호화폐 이것의 컨셉은 우리가 금이 화폐의 가치를 갖는 것은 금의 희소성 그 다음에 금의 희소성과 그 다음에 금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가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비트코인 하면 화면에 이렇게 노랗게 둥그런 거 비트코인 하지만 그게 거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자상으로 존재하는 컨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를 가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수단을 통해서 화폐의 역할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논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라는 것은 왜 채굴이라는 말을 쓰느냐? 2040년까지 2100만 비트코인만 발행하고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제한을 둬버렸다는 것. 그러면 2040년에 2100만 번째 비트코인이 나오면 그거로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한 것이고 이 유한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계속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그때까지 존속을 하느냐 두고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그럼 왜 그걸 채굴이냐? 10분에 하나씩이 나오도록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굉장히 복잡한 연산, 소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굉장히 오랫동안 복잡하게 해야 하나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계산기로 두드릴 수는 없으니 컴퓨터를 이용해서 막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로직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은 더 좋은 컴퓨터 성능과 더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띵 해서 자, 10분에 하나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를 발견하면은 그래 맞아. 이거 너는 이 해답을 풀었어. 그러면 너한테 하나를 줄게. 지금 현재는 그거 하나 발견할 때마다 뭐 12.5인가 이렇게 준다 그래요. 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한 개 뭐 몇천만 원 할 것 같으면 12.5 같으면 뭐 10, 뭐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가치가 현재는 된다는 얘기인데 누군가 거기에 땡 하고 하나를 얻게 되면은 하나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소유하게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엄청난 컴퓨터를 돌려서 그거를 취득하는 그 어려운 수리적인 계산에 도달을 해서 그거를 딱 획득하는 그 사람은 하나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방식이 있든지 아니면 그거를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에 검증의 역할을 맡게 되는 다시 말해서 나는 이거 발견했어 라고 누가 제안을 해도 거기까지 도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너는 가짜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로직에서 잘못된 부분, 즉 사기성이 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검증팀들이 검증의 역할. 이 사람들은 또 그러한 검증을 하는 만큼의 또 기여를 준다 그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주고 사고 팔고 할래. 돈 주고 내가 살래. 매매하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매매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실체를 인정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화폐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 연성사 한국은행장이. 그랬더니 2030 난리가 나고 젊은 층들이 그죠? 뭐 가를 내고 하니까 또 정부 여당에서도 젊은 층 그 의원들은 그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 한다고 또 논란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 실체를 인정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화폐로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에 상당한 부분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부 또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이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인정만이 아니라 보호해줘야 되고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까지 구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한국은행에서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그냥 음성적으로 막 거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눈먼 돈들이 전부 비트코인 사서 어딘가 가게 되면 음성 자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차원 그것보다는 이거를 거래가 일어나는 실체적인 음성적으로든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겠죠. 얼마만큼의 자금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트코인이 그냥 뭐 뇌물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상관해서 그럽니다. 아니 이윤을 남기면 세금을 매기겠다면 내가 손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보전해 줄래? 그것도 그죠?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 고스톱판에서 베라 뜯는다는 것처럼 계속 이것이 가게 되면 세금만 계속 걷게 되고 손실은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불만은 분명하게 팽배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데는 뭐냐면 비트코인 이런 걸 관심을 전혀 천만에 젊은 층들이 여기에 워낙 이거는 주식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24시간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고요. 얼마가 오르고 얼마가 내렸는지 이건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기에 2030 젊은 층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 현재 그러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고 파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실체. 이것이 현재로서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식만 하더라도 막 달려가서 개미들이 달려가서 사는 지점이 꼭지점이고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서 팔아칠 때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쫙 걷어들이는 바닥이고 마찬가지의 논리가 또 비트코인에도 존재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페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페인이 비코페인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 페인들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영혼이 망가지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뭐야? 이것도 한번 해볼까? 갑자기 그냥 뭐 몇천만까지 오르고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의견 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다만 돈이 남아 돌아서 돈이 쓸 데가 없는 분들 같으면 뭐 한두 개 샀다가 2040년이면 완전히 채굴이 끝난다고 하니 2040년까지 2100만 개를 딱 발행하면 그때까지는 매 10분마다 하나씩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해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연산, 소수가 개입된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만 어딘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 10분에 하나씩만 되도록 했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답 가운데 10분에 하나씩 보면 딱 거기에 자기가 갖게 되는 이것이 2040년이면 끝난다니 그때 도대체 어떤 꼴이 되나 내가 궁금해서 한번 그때까지 오늘 지금 하나 샀다가 그때 한번 내가 상황을 볼래. 그런다면 남아 도는 돈 가지고 해보시는 거는 개인의 못. 그러나 지금 이걸로 투자를 해서 내가 하겠다 1000만에. 젊은 층들은 여기서 영혼까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못 이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남아 도는 돈 어디 쓸데없고 5만원짜리 10만 꼭꼭꼭 쟁여두고 수표는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해서 묶어서 금고에 처박아 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만 아니도 그만인 것처럼 던지면서 지금 팔아볼 그럴 수 지금은 쭉 내려가네 막 그러면 내가 자본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쭉 한번 사볼까? 그 사람들 혼자 삽니까? 친구들 전화해서 야야 지금 좀 사면 좋겠다 그래 뭐 난 얼마 100억 난 200억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젊은 층들이 그거 하나로 인생 바꿔보겠다고 지금 뭐 주택 마련도 힘들고 하니 이거에 해서 내가 한번 해볼래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큼은 저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요 정도만큼은 가족분들 그래서 비트코인이고 그러니 금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것처럼 암호화폐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캐내는 걸 채굴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같이 알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발생하는 문제가 2030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현상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지금 문제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가운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왜 우리가 졌느냐라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중도층들이 전부 떠나갔기 때문이다. 젊은 층들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니 중도층을 잡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테 원하는 방향으로 뭐 세제도 완화하고 뭐하고 하는 쪽으로 달려간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뭐 국진당과 유사하게 나오거나 때로는 또 밑으로 떨어졌거나 하는 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다가 다음 정권 뺏기겠다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생각할 건 딱 두 가지. 첫째는 내가 국회의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길 바란다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당원들, 또 우리 네티즌, 또 우리 유튜버,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우리 이 일반 시민들 가운데 4선, 5선급 지지자들 많습니다. 그걸 몰라요.
4선, 5선 지지자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식구들, 그죠? 우리 가족분들도 적어도 2선, 3선, 4선급, 네. 적어도 이 아침 새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사 문제 관심 갖고 하신 분들은 난 재선, 3선, 4선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호사를 하다가 뭐 했다가 그다음에 정부 어떻게 했다가 계속 다른 일 하고 열심히 돈 벌다가 그다음에 뭐 그냥 위원장 이렇게 하나 걸쳐놓고 있다가 국회의원을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국회의원이네라고 아니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판세를 잘 모르고 제가 느끼는 건데요. 20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현실 중에 하나가 보좌진들, 보좌관들, 비서관들, 비서들의 레벨이 바닥이에요. 그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분위기 모르고 환경 모르고 민주 토양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보좌진들이 그런 비서관들이 잘 보사하고 보필 하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가 치열하게 뭐 트레이닝 되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걸 통해서 그분들이 보좌관이 되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하던 그 환경이 많이 쇠락했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민주당은 내가 살린다는 의식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님들이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립니다. 우리가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여러분들은 초선 의원님들은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소대장이잖아요. 소대장. 보좌진들 데리고 비서관들 데리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가자고 하는 소대장 역할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쟁취해야 될 분들이 초선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민주당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져서 그다음에 일확천금을 또는 연끌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모아서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로 달려가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고 하는 젊은 층에 대한 해법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해법이 세제 완화를 하겠다. 그다음 아니 9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세제 완화를 해서 그다음에 또 대출금을 좀 더 늘려줘서 한다고 2030한테 어떤 감흥을 줍니까? 2030 세대가 9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이미 지금의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젊은 층들한테 생애 최초의 아파트는 원가 수준으로 갖게 해줄게라는 약속과 신뢰를 주면 나는 그렇다면 우리 젊은 층들이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고 다른 일을 할래. 여기에 나는 할래. 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줘야 돼요. 정부는 가능하잖아요. 어?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확보를 하든지 사든지 만들든지 산을 뭐 잡종지를 그죠? 택지로 만드는 그거 하라고 우리가 LH 만들어주고 그걸 하라고 공기업 만들어준 건데 저렴하게 확보를 해서 저렴하게 원가 수준으로 지어서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가져야 되는 신혼부부, 저소득층, 청년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애 최초의 아파트만큼 내 주거만큼은 정부에서 정말 저렴하게 제공해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저리금리로 해준다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손에 1원 한 푼 없어도 우리가 장기 저리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돈을 거의 원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주택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결혼 문제 생각하고 우리가 결혼한 날짜 잡고 그 약속을 해줘야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 젊은 초선 의원들, 젊지 않더라도 초선 의원님들이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지. 지금 세제 완화하고 그다음 9억짜리 아파트 9억 난 또 한 가지 그 화가 나는 부분은요. 아파트 값이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전부 다 열받고 있는데 공시지가 올려요. 올라간 거 끄집어 내려서 그 돈 주고 저 팔아서
전세금 못 갚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이 현실로 보여주도록 만들고 정책을 해야 돼도 모자랄 사람들이 공시지가 따라 올리면 이미 오른 거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말은 그래요. 세제를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세원을 확보해가지고 그건 억제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올라간 금액을 정부가 뒷받침해서 오를만 하다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꼴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언제까지나 그 괴리가 그 차이를 둘 것인가?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올라가서 열받는데 공시지가까지 올리는 거 볼 때는 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 화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쭉쭉쭉쭉 흘러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이 주식 이 시대판 이거 들여다보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영혼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좀 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가족분들 차라리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몇 가지가 있으면 몇 가지만 딱 갖고 있다가 전날 마지막 종가에 그냥 뭘 샀다가 그 다음날 한 3% 정도로 무조건 팔아. 아침 오전장에 무조건 파는 겁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차라리 들여다볼수록 개미들은 망가지니 그 시세라는 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마지막 종가에 뭐 조금 사놨다가 그 다음날 3% 플러스 된 금액으로 오전에 판매를 걸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안 보는 거예요. 50% 20%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쳐다보질 않는 겁니다. 그거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제일 투자하기에 나은 방법이다. 오늘 뭐 화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만은 뭐 2030 얘기까지 또 입니다. 조선 얘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한번 5만 원짜리가 사라진 현상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오늘 화폐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